당시에 남극점까지 오는 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미 스콧과 대원들의 상태는 너무나 좋지가 않았습니다. 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인데요. 5명 모두 햇빛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여기저기가 막 상처 투성이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1,400km를 되돌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안 쉬고 바로 가나요? 좀 회복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여름이 다 끝나갔어요. 남극에서 3월부터 겨울이 시작해서 겨울이 시작되는데. 네, 겨울이 시작되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요. 바로 얼어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반 안에 다시 베이스 캠프로 무조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와. 그런데 탐험대 앞에 또 하나의 위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요? 바로 스콧과 대원들이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뭐야? 빙하의 갈라진 틈 사이로 수백 미터에서 수천 미터 깊이로 끝이 보이지가 않는 얼음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푸퍼 씨, 이 탐험가들한테 크레바스는 어느 정도의 위험도인가요? 엄청 위험하고 엄청 얇아지고 약간 칼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엄청. 네. 그래서 우리 안 보이는 거죠. 눈이 덮여 있으면 안 보이겠네요, 진짜. 진짜 함정이네. 함정이네. 저걸 어떻게 다 뚫고 다녀? 다 확인해보고 다녀야겠네. 그러니까 입으로 좀 불고 다녀야겠는데요? 그러게요. 와. 그리고 이때 스콧과 대원들은 겨우 기어서 올라왔는데 이제 상태가 아주 심상치가 않은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반스는 이제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스콧은 이미 어깨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윌슨이라는 대원 같은 경우에는 빙하에서 이제 다리를 접질리는 아주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렇다면 이렇게 기력이 다 소진되어 있는 탐험대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게 뭘까요? 식량. 그렇죠. 충분한 음식과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쵸. 이제 이런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스콧은 남극점으로 오는 길 이제 곳곳에다가 식량과 연료를 이렇게 묻어두는 저장소를 이제 마련해 둡니다. 문제는 이제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왜? 바로 저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표시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위에 또 눈이 쌓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 사이에 변해서 길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춥고 굶주림에 노출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에반스라는 대원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스콧과 다른 대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겨우겨우 또 이제 저장소를 찾다가 이번에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눈을 막 파헤쳤는데 기름이 들어있는 연료통이 거의 바닥이 나와 버렸던 겁니다. 네, 처음부터 밀봉이 다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름이 다 새어 나간 거죠. 아유. 결국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체온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기름까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런 아주 극한의 상황에서 스콧이 대원들에게 뭔가를 나눠줍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허그죠. 따뜻한 허그로 서로의 체온을 공감하며 고생했다. 도움 안 됩니다.
바로 아편입니다. 아.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빠른 아주 직접적인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지를 준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아, 저건 대원들까지 다 죽이는 행동인데. 그러나 이후에 오츠는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와, 이거. 그 이후에 스콧과 남은 두 대원들은 어떻게든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블리자드가 불어왔습니다. 또요? 어떡하냐? 그리고 며칠간 매서운 눈폭풍이 계속되면서 스콧과 대원들은 이제 블리자드에 발이 완전히 묶이고 결국에는 차디찬 얼음 속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스콧까지요? 네, 그럼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는 거예요, 영국 팀은? 네 그렇습니다. 스콧이 사망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약 2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의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무려 1100km 이상을 걸어왔던 것이죠. 스콧이 이렇게 되게 험난하잖아요. 아문센은 어땠어요? 아문센은 아주 건강하게 베이스 캠프에 잘 도착을 합니다. 특히 날씨가 아주 좋아서 개썰매를 타고 아주 빠르게 복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콧과는 아주 반대로 저장해둔 식량도 꼬박꼬박 다 먹죠. 그리고 이때 노르웨이 탐험대의 성공 소식은 전보를 타고 곧장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문센은 남극점 정복으로 당대 최고의 탐험가로 인정받으면서 엄청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가운데 스콧의 시체가 발견이 된 것은 8개월이 지난 뒤에나 베이스 캠프의 동료들이 스콧을 찾아 나섰고, 그리고 이때 스콧이 이제 품에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기인가? 예, 그간의 남극 탐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던 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를 품에서 이렇게 빼내려고 하니까 얼어붙은 시체의 팔이 뚝 하고 부러질 정도로 꼭 안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12년 11월 12일 동료들이 스콧이 죽은 자리에 눈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참담하다. 영국인은 스콧의 사망 소식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일기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스콧이 영국 국민에게 남긴 편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난다면 모든 영국인들의 가슴을 뒤흔들 탐험대의 용기와 인내를 말해줄 수 있을 텐데 이 짧은 글과 우리의 시체가 그 이야기를 대신해 줄 것이다. 그리고 스콧의 추도식이 런던의 그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려들었고 전 국민이 스콧의 죽음을 애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스콧이 세계 최초로 남극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탐사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콧과 아문센의 경쟁을 단순히 남극정 도달로만 보면 아문센의 승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남극을 향한 과학적 탐사의 측면에서 보면 스콧이 승리했다고도 볼 수 있죠. 두 팀의 탐험대의 구성 자체를 보게 되면 아문센의 탐험대는 빠르게 남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스콧의 탐험대에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원래 목표로 삼았던 일 중에 하나가 과학 탐사였고 이걸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스콧의 탐험대는 기상과 해양, 지질,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남극을 연구했고 그 결과는 이후 남극을 탐사하는 데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구나.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승부는 어떻게 보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각자가 자기만의 레이스를 하는 그런 형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스콧과 아문센 치열했던 남극점 경쟁은 끝이 났지만 남극 대륙에 대한 다양한 탐사와 연구 활동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스콧과 아문센의 탐험을 시작으로 1959년에 세계 각국이 남극을 인류 공동의 땅으로 규정하는 남극 조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어떤 나라도 남극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48년이 되면 만료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남극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이고 전 세계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지구에 남은 마지막 주인 없는 땅인 남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 남극 탐사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